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미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키보드로 여는 세상, 소설 한 편 써보기입니다. 오늘날 이야기는 문화 콘텐츠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웹툰, 그리고 게임, 어떤 그 홍보물에 이르기까지 그 매력적인 이야기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의 기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소설 한 편 써보기, 이것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작가들은 왜 소설을 쓰는 것인가? 소설을 쓰려면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소설을 쓰려면 그 글감,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소재는 어떻게 찾는 것인가? 이런 소재를 찾았으면 그 기본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아웃라인이라고 합니다. 아웃라인을 만들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대강의 줄거리가 선 다음에는 이제 그 주제를 설정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 주제를 설정한 다음 주제에 맞는 그러한 이야기, 에피소드들은 살리고 주제에 맞지 않는 것들은 없애고, 이래서 그 자기가 쓰려고 하는 주제에 맞는 소설의 줄거리를 일단 만듭니다. 이런 소설의 줄거리를 아웃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내가 만든 이야기를 누가 말하도록 할 것인가. 소설 속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소설 속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을 내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내레이터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 이걸 또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소설의 플롯 짜기. 소설의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에서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과 소설의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아웃라인은 소설의 줄거리잖아요. 소설의 줄거리, 스토리입니다. 그 줄거리는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그 요약한 것이 줄거리라고 한다면, 그 소설의 플롯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공사 현장 이런 데를 가보면 그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조감도, 이 건물이 이러이러하게 생긴 건물이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감도가 서 있잖아요. 이 조감도가 바로 아웃라인이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인 설계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소설의 플롯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가가 소설의 플롯 짜기까지 완성을 한다면 정말 소설 반이나 절반 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이란 무엇인가? 소설에서 기본적으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소설은 어떤 만들어진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픽션이라고 하잖아요. 소설은 허구인데, 그래서 물론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해서,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소설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 소설이 되려면 거기에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변형하고 또 확장해가지고 흥미롭고 독자들에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재탄생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다라고 하는, 소설을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 허구이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어떤 그 사실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에 집착을 되게 이제 처음 소설을 쓰게 되면 자기의 경험을 소재로 해가지고 소설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제로 일어난 일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실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걸러내고 무엇을 그게 소설로서 형상화시켜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떤 학생이 소설을 한 편 써왔는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써왔는데, 그 방학 동안에 PC방에서 알바를 한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써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국민학교 4학년이나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쯤 되는 아이가 꼭 와서 그 야쿠르트를 2개씩 받아가는 거예요. 이 PC방에서는 손님에 대한 서비스로 손님이 오면 야쿠르트를 한 병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처음에 들어와서 한 병 받고 그 다음 중간쯤 와서 또 가서 또 한 병을 받는 거예요.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아이가 처음에는 의아스럽다가 나중에는 점점 얄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썼어요, 그 학생이. 그리고 이걸 소설이라고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꼭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까지만 썼잖아요. 이 이야기가 좀 의미가 있으려면 도대체 왜 그 아이는 야구르트를 2개씩이나 받아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펼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 아이가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어린이집에 종일반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그 어린이 종일반이 끝나고 나면 이 아이가 찾으러 가야 돼요. 찾으러 가서 이 동생에게 약초를 주면서 집으로 오기 위해서 동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야구르트 하나는 꼭 가방에 넣어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할머니가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몸이 불편해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할머니가 야구르트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드리기 위해서 야구르트를 한 개 더 받아가지고 가방 속에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그 훨씬 그 소설다운 뭔가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잖아요. 근데 아까 그 학생은 자기가 경험한 딱 그것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학생은 자기 부모님이 싸움을 하는 걸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썼는데 그 싸운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삼촌에게 빚보증을 샀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에게 탄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막 싸우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어머니의 여고동창회가 연기됐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동창회가 연기되었다는 그런 소식은, 그런 전화의 내용은 이 소설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쓰지 않아야 됩니다.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 학생은 그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전화가 왔지. 그래서 그 전화의 내용을 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경우는 정말 사실이 너무 많은 것, 그 많은 걸 다 자기 소설 속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려고 하면 사실에 얽매이지 말아라. 사실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또는 독자들이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꾸밀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소설의 힘은 리얼리티에 있다. 리얼리티라고 하는 건 뭐 사실성, 실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설을 읽고 자기의 생활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소설이 마치 진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소설이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소설에서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은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로 그 인물이 존재했느냐,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소설 안에서 작가가 그 인물과 또 그 사건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독자에게 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소설의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거든요.
뭐 거의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14층에서 돌이 지난 아기가 떨어졌는데 그 밑을 지나가던 엄마가 그 아이를 딱 잡아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낸 일이 있었어요. 예전 신문에는 휴지통 뭐 이런 가심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기적이네, 기적.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만약 어떤 소설가가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서 아기가 14층에서 떨어졌는데 그 밑에 지나가던 엄마가 받았다. 이게 소설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독자들이 아이고 이렇게 황당할 수가. 뭐 이런 것이 소설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 이야기가 실화가 어떤 소설이 되려면 하필이면 엄마가 왜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독자들에게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설을 읽고 독자들이 거기에 이제 감정적인 그런 연루를 느끼게 되는 것은 소설의 리얼리티에 있거든요. 그 소설의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유무가 아니라요. 정말 독자를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란한 작가들은, 능란한 소설가들은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들, 마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계인이라든가 아니면 영혼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그냥 생생하게 꾸며서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해리포터 시리즈 읽은 사람들 있죠?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어느 저녁에 그 지하철역에 혼자 서 있게 되면 마치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는 기차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소설에서 리얼리티의 힘이죠. 그래서 소설의 힘은 리얼리티가 있다. 정말 그 이야기가 독자들을 설득해낼 수 있도록 소설 속의 인물이나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또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형상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힘은 리얼리티가 있다. 그럼 작가들은 왜 소설을 쓰는 것일까요? 작가들은 우선 제일 먼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소설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나 아니면 내 이웃이나 나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동조를 받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그러한 그 억울함을 해소시킬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런 것이다. 또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을 이 독자들,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서 소설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내면에 풀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설을 쓴다. 이렇게 또 이런 사람들도, 이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니까 어른들에 비해서 뭐 오래 살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자기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뭔가 애매한 어떤 지점, 모호한, 기억하기가 힘든 모호한 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고 그러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굉장히 좀 어둡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이러거든요. 이러한 지점이 있다면, 자기 삶에서 이러한 지점이 있다면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그 이야기를 소설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곡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일들을, 그런 사건들을 써보고 그때 나는 어떤 느낌을 가졌지? 이렇게 한번 그것도 한번 써보고
그때 자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느낌 같은 것을 상세히 이렇게 글을 써보면은 뜻밖에도 원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성이라든가 아니면 통일성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그 사건의 의미를 자기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소설은 어떤 자기 치유를 위한 치유적 글쓰기,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적 글쓰기가 되겠죠. 또 어떤 작가들은 그냥 이야기를 만드는 게 재미있어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환타지 소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면 요즘 보면은 점점점 대학생들도 그렇고 중학생들 또는 초등학생들까지 환타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타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타지 소설을 쓴다면 내가 어떤 세계관, 판타지 소설의 세계관 중에서 뭐 중세 유럽을 택하든지 아니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시대를 택하든지 아니면 조선 시대를 택하든지 자기가 먼저 세계관을 설정해 놓고 판타지 세계 속, 판타지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그런 캐릭터들을 자기 소설 속에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봐요.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슨 삶에 대한 이해를 나누기 위해서 또는 나의 내면에 풀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라기보다도 그냥 이야기를 만드는 게 재미있어서 이렇게 소설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소설을 쓰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일 뭐뭐 한다면 이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What if? 만일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늘 여기 신문을 보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뭐 뉴스를 보든지 만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만일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만일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만일 뭐뭐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 과정, 왜 그렇게 만일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왜? 하는 것이 바로 소설을 쓰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특별한 자기 재능이라든가 감성, 순간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만 있으면은 시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설은 우선 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설은 이제 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소설을 쓰려면은 이야기거리를 많이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 조사를 많이 할수록 독자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생생한 어떤 작품이 되는 거예요. 가령 내가 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썼다면 조선시대에서 뭐 등장인물 이름만 사건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그때 있었던 뭐 장터라든가 아니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면 훨씬 소설이 생생하게 독자들이 다가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철저하게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이 소설 쓰기에서는 소설은 발로 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직접 가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게 중요하죠. 물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아도 많은 자료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하는 소설에 대한 관한 그런 책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하고 좀 인터뷰를 해본다든가 또 그쪽에서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과 만나본다든가 그것이 아니면요 자기가 쓰려고 하는 시대나 어떤 장소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은 자료가 많을수록 자료 조사가 잘 돼 있을수록 좋은 소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료 조사를 하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것은 소설 쓰기뿐만 아니라 모든 글쓰기에서 정확한 언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언어가 정확하고 또 문장이 정확해야지 정확한 문장이 있어야 문장이 정확해야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정확한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문장을 쓸 때, 글을 쓸 때는 주술 관계에 유의하라. 이 주술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그 어떤 정확한 문장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써놓고 좀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지? 또 이 문장의 서술어는 뭐지? 이런 식으로 주술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거, 이것이 또 좋은 소설을 쓰는, 또 좋은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라. 사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라. 모든 사물은 이름을 통해서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쓸 때는 특히 이 사물의 구체적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모를 새,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콩새니, 콩새냐, 쑥국새냐, 새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뭐 이름 모를 들꽃, 이름 모를 꽃,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 꽃이 제비꽃인지 펜지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사물의 이름을 불러주면 독자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니까 이 사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는 그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테일을 형성하는 것이 이 구체적인 이름, 구체적인 어떤 묘사,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메모노트를 활용하라. 우리 이제 기억이 한계가 있잖아요. 기억이 한계가 있으니까 메모노트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 그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묘사하고 또 서술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인상적이었다든가, 아니면 그 택시에서 운전기사와 승객 간에 싸움이 붙었는데 밖으로 나와서 언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그걸 좀 묘사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자기 소설을 쓸 때 디테일을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를 읽다가 자기 마음을 탁 사로잡는 그런 식구를 만났을 때, 또는 어떤 어떤 글귀를 만났을 때, 아니면 자기가 딱 잠에서 깨어났는데 거기에서 생생한 꿈을 꿨을 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면 우리가 이런 자꾸 기록하고 서술하고 묘사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정말 그 관찰력, 그 소설가에게 필요한 관찰력, 그리고 어떤 세목, 그 어떤 디테일의 포착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려면 이러한 많이 머무한다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고 사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고 또 메모노트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2강에서 뵙죠.